안녕하세요. 주간전망대입니다. 6월 초순을 보내면서 여느 해보다 무척 뜨거운 여름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시장도 지금 굉장히 뜨거운 3월, 4월, 5월을 보내고 또 이제 한번 고비가 되나 싶은 6월을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연준은 연준이고 FOMC는 FOMC입니다. 우리가 6월 10일 현지 시간 미국의 FOMC 이후 맞았던 6월 11일에 옵션 만기일 날 또 우리 증시는 평소와는 다른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요. 오늘 주간 전망대에서는 미 연준의 FOMC에서 어떤 정책 결정을 내렸으며 그것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떠한지 또 지금까지 뜨겁게 달려온 우리 국내외 증시 향후 방향성은 어떠할지 살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 주간 전망대 함께해 주실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B증권의 김상훈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임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이투자증권의 박상현 연구위원님도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곽 부지임장님 참 오랜만에 오셨다. 우리 주간 전망대, 그죠? 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난 아침 저녁으로 매일 보는데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아니 오늘 지금 녹화일이 6월 11일 목요일 날 1년에 뭐 4번밖에 없는 소위 말하는 내마녀의 날이었습니다. 오늘 장 막판에 네. 거의 동시호가에서 코스피 한 30포인트 가까이 끌어올린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걸 떠나서 오늘 객장 분위기 어땠나요? 네, 사실은 이번 만기일 오기 전에 다들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다. 네, 만기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만기를 맞았거든요. 근데 저희들 실전 경험을 해보면 아무 대비를 안 하는 날은 꼭 한번 크게 흔들리고 대비를 많이 한 날은 아무 일 없이 돌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에도 역시 너무나 사람들이 옵션 만기일이고 뭐고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요. 예, 그만큼 돈이 계속해서 밀어붙였기 때문에 서서히 사람들이 좀 안이해졌었던 흐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돈의 힘이 정말 세구나. 다시 한번 그걸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경험하는 네. 시간이었다. 막판에 그래도 그 장 이렇게 지수 급반등 부분은 어떻게들 얘기하시던가요? 장 끝나고 나서 뭐 누가 했다든지 아니면 뭐 배경이 뭐라든지. 글쎄요, 뭐 근데 장막판에 뭐 수급적으로 뭐 크게 어떤 주체가 끌어올린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고, 그래서 뭐 누가 뭐 올렸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사실 조금 좀 애매한 어떤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기사들을 보면은 뭐 증시 주식 매수 대기 자금이 뭐 40몇 조네. 그리고 뭐 시장 주변에 대기 자금이 140조가 넘네. 뭐 이런 식의 그 대충 맞는 얘기인가요, 그게? 그 정도 됩니까? 글쎄 뭐 제가 정확하게는 제가 이렇게 추정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뭐 결국 시중에 이제 갈 곳을 못 찾고 있는 돈을 아마 다 합한 금액이 아닐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꼭 다 주식시장으로 온다라고 얘기하기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거고 최근에 보면 이제 또 부동산이 들썩거리면서 또 그 시장으로 또 가는 자금이 또 뭐 지방 뭐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간다고 보면은 그 유동 자금은 분명히 많은 게 분명한데 그 자금이 꼭 뭐 중시로 꼭 들어온다라고 얘기하기는 사실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언제든지 뭐 다른 시장으로 다 갈 수 있는 자금들이지 않느냐. 다만 이제 금리가 워낙 낮고 이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정부 규제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현 시점에서는 사실 좀 주식시장이 뭐 상대적으로 좀 매력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아마 주식시장으로 조금 대기 자금으로 좀 추정을 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임장님. 네. 지금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밤사이에 있었던 뭐 연준의 FOMC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관심 내지는 뭐 좀 한번 그 분위기를 좀 듣고 싶어가지고.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거 갖고 뭐 저희는 관심이 많죠.
일반인들은 관심이 있으면 좋은데 모르죠. 이게 중요한지는. 근데 이제 요즘에 확실히 그 일반인들의 참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학습하는 것들은 많아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중요하긴 중요한가 보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예, 이런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조그마한 그 온라인에 조그마한 온라인 카페를 하나 운영하는데 개인들이 자금이 밀려 들어오는 게 정말 느껴져요. 느껴져요. 예, 느껴져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채널이 많이 바뀌었다는 게 예전에는 증권회사나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브로커리지 하는 기업을 거쳐서 왔는데 이제는 그냥 면대면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그러니까 우리는 저희 증권회사 표현은 비대면인 거죠. 비대면인 거고 증권회사가 이제 투명 인간이 되고 직접 투자자들이 직접 자기가 알아서 찾아서 들어오는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고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근데 뭐 부동산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부동산은 주식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오늘도 그런 상담을 하나 했는데요. 예, 이걸 운용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고 과거에 비해서는 적극적이고 또 하나는 이번 그 3월달 이후 기간을 통해서 조금 상처가 좀 아물었는지 아니면 새로운 자금이 와서 수익을 내서 흥분을 한 건지 이 시장에서 뭔가 된다라는 생각이 과거에 비해서 월등히 강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가 들어온 것 같아요. 새로운 피. 네. 김 부장님. 예. 지금 우리 부지명님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FMC가 중요한데 그래 왜 중요한지를 한번 설명해 봐 주시죠. 이 시장에서. 이게 6주 간격으로 하는 데다가 중간에 또 의사록도 발표될 때마다 꼭 우리 시황 쓰는 사람들 전문가란 분들은 꼭 언급을 하거든요. 예. 왜 그래요? 예. 그 전에 잠깐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담이라고 해야 될까 말씀드리면 뭐 저보다 선배님들이신데 제가 99년도 입사했을 때 그때 한참 막 그 주식시장이 뜨거웠죠 이제 보면요. 닷컴 버블 직전에. 외환위기 지나고. 예. 근데 그때 제 기억이 그때 증권회사 직원분들도 FMC 잘 모르고 안 보고 페드 연준 FRB라고 하면 뭐 나스닥 종목이냐 막 그랬거든요. 보면요. 그러다가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는 확실히 이제 그 중앙은행들이 어쨌든 다 나서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전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들의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그 FMC에 관심이 또 조금 더 커졌던 거는 그 지난주에 미국 고용이 서프라이즈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고용 지표가 엄청나게. 뭐 전망 미국에서도 뭐 100명한테 물어봤는데 아무도 좋아진다고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혹시 연준이 조금 좋아지니까 뭐 정책을 약간 걷어들이려나 아니면은 그래도 연준이 이제 그동안 발표 안 했던 지난 3월 FOMC에서 안 했던 경제 전망과 점도표 첫 번째 관전 포인트, 두 번째는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들 했죠. 이제 뭐 대출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 한 것들에 대해서 포워드 가이던스나 이런 게 좀 바뀌려나.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장은 항상 그 다음을 또 관심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이제 가장 관심인 일드 커브 컨트롤 YCC에 대해서 혹시 어떤 얘기가 있을까? 그러면서 관심이 좀 커졌던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금리는 현재 제로 금리를 일단 점도표에서는 2022년 말까지 유지하겠다. 후내년까지. 예, 하고 한 분이 22년에 한 번은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 분이 100bp 올려야 되지 않을까. 예, 아마 그 항상 예전에 점 제일 위에 찍으시는 분이 또 찍으시지 않았나. 대충 누구로 짐작이 돼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에스더 조지 여사님 이실 것 같고요. 그 롱런의 중간값은 이번 코로나나 무역 분쟁 이전인 2.5에 그냥 그대로였습니다 보면. 예. 그게 말이 돼요? 예, 일단 그렇게 찍혀 있고요 보면 그 롱런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예. 아니 이른바 패드워처란 분들이 저러신다니까. 뭐 일단 그렇게 찍혀는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니까. 예, 그리고 이제 경제 전망은 올해 미국 성장률은 마이너스 6.5%, 근데 내년에는 플러스 5%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연준이. 그래요. 예. 그러면 박 의원님 처음에 FMC 성명서 나오고 뭐 점도표도 뭐 따라서 나오니까 그거 후다닥 확인되고 그랬을 때 그때 마이너스로 이렇게 허부적거리던 다우하고 S&P까지도 플러스로 팍 튀었거든요. 예.
극하던 게 왜 이렇게 뒷심이 딸려가지고 나스닥이야 뭐 만도 넘고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했습니다. 걔들이 왜 뒤에 가서 특히 러셀도 많이 빠지고 그러던데. 글쎄 뭐 제가 정확하게는 판단을 못하긴 하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그 파월 의장이 얘기한 내용 자체가 상당히 경기에 특히 이제 경기 측면에서 보면 좀 신중하지 않았나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그동안 상당히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용시장이 뭐 서프라이즈를 내고 뭐 네. 경제 재개를 하면서 뭐 낙관론 자체가 상당히 이제 팽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연준 의장이 말한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불확실하다. 상당히 그 신중하게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실제 연준의 지금 성장률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마이너스 6.5, 내년에 5.0, 또 후년에 한 3%인가를 아마 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추세를 했을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GDP 수준으로 보게 되면. 아, 초에 6.5% 빠져서 예. 낮아진 상태에서 5% 가고 또 3% 가도 코로나 이전 19년 수준으로 회복을 못하는 거니까 이거는 정상화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시장에 메시지를 던져준 거고요. 네.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시장이 조금 이제 낙관론에서 조금은 좀 후퇴를 한 뭐 그러한 것들이 조금 실망 매물로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뭐 사실 뭐 연준의 좀 별개의 문제지만 또 미국이 조금 코로나 19가 다시 조금 대유행한다는 얘기가 2차 유행이죠. 이제 그게 이제 뭐 지금 아리조나라든지 뭐 남부 지역에서 조금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들 자체도 좀 시장을 좀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곽부진 팀장님은 네. 어떻게 보셨어요? 왜 네. 특히 이제 뉴욕 증시에 이제 뒷힘이 그렇게 딸렸던 거는 시장이 뭐가 조금 찝찝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박 팀장님 말씀해 주신 거하고 비슷한데요. 네. 저는 오히려 현장에서 느꼈을 때는 이 코로나를 눈에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를? 네, 그리고 앞서 이제 연준 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조금 일깨워준 거지. 우리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열심히 해줄 텐데, 제가 밀어줄 거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엇갈린 거예요. 체력 좋은 애들은 계속 뻗어 나간 거예요. 연준에서 돈 안 빼겠다 그러고 그대로 이 현재 스탠스 지켜준다고 하고 저금리 지켜준다고 하니까 체력 좋은 놈들은 신났죠. 기존에 빵 같은 애들? 예, 계속 꼬예요. 계속 공고해요. 오늘도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걔네들은 그냥 갔는데 이제 현실에 보이는 애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 보잉이라든가 은행들 그냥 될 줄 알고 리오픈하면 될 줄 알고 열심히 시세를 뽑으면서 달렸는데 맞아. 우리가 달리긴 달렸는데 떨어져서 달리긴 달렸는데 상황 보니까 경기가 완전히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 맞아. 우리가 너무 세게 달렸네. 숨차네. 하면서 자빠진 거죠, 오늘. 그러니까 현실을 보게 된 거예요. 아까 우리 영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렇고 우리는 계속 밀어주겠다고 해서 안심을 시켜준 것은 맞으나 그래서 이제 시장이 한번 올라가는 것은 맞으나 현실을 보니까 현물 시장의 흐름으로 봐서는 얘들은 상관없지만 우리는 상관이 있어 하는 애들은 오늘 싸그리 다 주가가 빠졌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다. 네. 보통 파월 의장이나 이제 다 은퇴들 하셨지만 드라기 총재, 뭐 마크 카니 전 영란의 총재 이런 분들이 이렇게 무대에 오르는 날은 장 어지간하면 올랐는데 이번에는 이제 빠진 케이스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꽤나 이런저런 시황을 보면 꽤나 파월 의장이 많은 말을 한 것 같은데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은 하지 말고 걱정은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연준이 안 지켜줄 거다라는 걱정은 하지 말고 그리고 인상은 우리는 정말 생각도 안 하고 있다. 금리 인상은 생각도 안 하고 있다. 생각도 정말 안 하고 있고. 말을 그렇게 했어요? 예. 제가 뭐 영어가 짧아서 번역이 통역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단어를 2번 반복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뭐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은 뭐 정말 뭐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금리 가능성 1도 없다. 예,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 각종 프로그램들 했는데 사실 국채 같은 경우도 뭐 처음에는 뭐 750억 달러 사주다가 계속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사주는 많이 떨어졌던데. 45억 달러 뭐 이렇게 줄이고 있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걱정하지 말고 뭐 안 줄일게. 이제 더 안 줄일게. 그리고 뭐 여차하면 항상 그랬듯이 더 해줄 수 있고 그 YCC도 우리 테이블 위에 있다. 검토하고 있다.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뭐 일본은행에서 BOJ가 먼저 YCC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금 한번 개념을 설명해 주고 가시죠.
일드 커브 컨트롤이 이제 사실 그 연준 같은 경우는 미국은 그 2차 대전 때 한번 했었죠. 이제 보면요. 예, 그때도 전쟁 재원 마련을 위해서 이제 국채를 엄청나게 많이 이제 발행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제 공급이 늘어나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지고.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면 그 경제나 그리고 이자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 정부도 맞아요. 그러면은 예. 그게 충격이 오고 부담이 되니까 그때 연준이 금리를 이렇게 어떤 특정 레벨을 딱 정해가지고 거기서 딱 이제 묶어둔 거죠. 이제 보면요. 예, 그랬는데 묶어둔다는 얘기는 예. 그 금리를 넘을 만하면 연준이 막 사줬단 예, 말인가요? 예. 그래서 그 장단기를 다 관리를 했는데 그때 아마 한 3년에서 5년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면은 근데 그리고 나서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요. 그 실제로 이제 점점 이렇게 그걸 정책을 다시 이제 걷어들인 거는 그 정도 걸렸는데 이게 시장에서 완전히 그 효과가 사라지기에는 뭐 20년이 걸렸다, 30년이 걸렸다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뭐 이번에 일드 커브 컨트롤을 하게 되면은 장단기를 다 하지 않고 단기물 위주로 할 것이다라는 의견들도 좀 있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일본 이제 말씀하신 그 BOJ가 2016년에 마이너스 금리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드 커브 컨트롤을 도입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단점 중에 하나가 채권 시장의 유동성이 죽어버립니다. 이제 보면 그러니까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그냥 중앙은행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어떻게 좀 해주면 움직이고 안 해주면은 그냥 변동성도 줄고 실제로 그 지금 호주 같은 경우도 요번에 이제 도입을 했는데요. 금리가 거의 뭐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 예. 그게 정부나 이제 그런 정책 쪽에서 좋은 효과도 있지만 어쨌든 시장 측면에서는 부작용도 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미국도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재정을 써서 이제 감세해 준 거를 다 이렇게 소위 달러 국채 찍어 갖고 그거를 이제 메꿨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지금 이번에 돌아오는데 또 지금 미국 재정을 써서 코로나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쓴다고 하니까는요. 그러면은 금리가 혹시 올라가서 시장과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을 거라는 걱정을 하고 있죠. 이제 보면 그러니까 연준이 그것도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나서서 해주겠다라고 이번에 다 얘기는 했는데 근데 이제 그 경제 매크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거는 좀 안 좋은 건 또 사실이야 이제. 예. 안 좋은 거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뭐 뒤에는 가서는 그 이번에 그 인종차별 시위 뭐 그런 말씀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약간 조금 새로웠다 또는 약간 조금 놀랐습니다. 예. 지금은 저 개인적인 견해인데 지금은 그 경제학 학위 있는 옐런이나 버냉키보다는 그냥 저 로스쿨 출신의 이걸로 때우는 저 파월이 딱 아닙니까? 요즘 같은 때는. 예, 뭐 아무래도 그렇죠. 또 옛날에 저도 뭐 그 FOMC 끝나고 나면 그 옛날에 그리스폰이 있을 때는 그 성명서 내용이 워낙 그 난해해서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사실 파월 의장이 취임하고 나서는 사실 직설적으로 모든 명료한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들이 뭐 일반 투자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정책을 이해하는 데는 사실은 상당히 좀 수월해졌고 또 시장에 또 즉각 또 영향이 사실은 가는.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이제 그 해석을 두고 하루 이틀 있다가 시장이 반응하고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아주 즉각적으로 해서 오히려 또 이제 요번 파월 의장이 그 요번 위기를 맞으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렇게 생각보다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렇게 정책들을 내놨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후한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안 왔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어떤 충격, 그게 사실은 지금 저희가 이렇게 V자 반등을 보지는 못할 수도 있었던 게 아니었나라는 쪽에서 보면은 뭐 저는 파월 의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긍정적인 점수를 좀. 그럼 우리 박상희 위원님은 연준의 행보나 최근 중앙은행들의 그거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주신다. 네. 어떠세요? 그 평가를 어느 점수를 주신다면 내지는 뭐 평가를 예, 현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죽었다 살았죠. 덕분에. 네, 덕분에 저희가 이제 현장에 있을 때 3월 달에 거의 뭐 다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언제 구원의 빛을 봤냐면 구원의 빛. 네, 회사채 사준다고 하면서 하이힐드 급등하던 게 딱 멈췄어요. 그때 끝났다 모든 게. 예. 근데 왜냐하면 끝도 없는 무슨 뭐라 그럴까요? 식탐을 가진 것처럼 시장이 끝도
끝도 없이 요구했거든요. 맞아요. 예, 하나 내고 났는데도 이걸로 우리 안 돼. 또 냈는데 이걸로도 안 돼. 계속 그랬잖아요. 그래서 설마 이것까지 할까? 연준이? 근데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전 그렇게도 표현했는데 연준이 타락했구나. 네. 타락해도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뭐 나중에는 그 하이힐드까지 사주니까 이게 지금 뭐 하자는 소리야. 나는 좋은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구원을 해줘서 좋긴 한데 감사하고 고마운데 그래도 이건 심하지 않나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 다음 사태 벌어진 거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연준의 연구자들이 되게 똑똑하고 앞을 제대로 보는 애들을 그리고 통계가 되게 그 면밀하구나. 이걸 알고 이렇게 대응책을 냈구나. 이런 생각이 지나 보니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실업률이고 실물 경제 무너지는 속도, 그 다음에 저희도 생각지도 못하는 그 락다운이 점점 길어지는 그 과정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안 했으면 망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맙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장에 있는 사람 실제 감정은 그렇습니다. 다음번에는 주식도 사주지 않을까요? 네, 방법이 없었잖아요.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저희가 걱정되는 건 뭐 지금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 다음 국면에 도대체 무슨 정책을 할 수 있을 건데 하는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이렇게까지 다 이런 표현 적절하지 않지만 다 빨개 벗은 느낌인데 여기서 또 도대체 어떤 무기를 갖고 올까 하는 생각도 현장에서는 좀 듭니다. 그래서 좀 두려운 게 있어요. 이번에는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죠. 네. 다들 후하게 주셨어요. 네. 우리 김 부장님도 연준이나 중앙은행들 행보, 위기 때마다의 행보 어떻게 괜찮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아마 예전에 한번 이 자리에서 그 파월 의장님한테 죄송한데 약간 바지 사장님 같다는 표현을 좀 썼던 적이 있는데 또 바지 사장처럼 보인 적도 있었어요. 예.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좀 그랬을 때. 근데 이번 코로나 대응에 보고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파월 의장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딱 들었고요, 보면요. 그리고 그 제일 처음에 이제 시장에서 이제 뭐 더 바랄 때 크레딧물 사준다고 했는데 CP 사준다고 했는데 근데 A 등급만 하니까 또 실망했죠. 그러니까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밑에 등급도 사줄게. 그리고 더 약간 놀라운 게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뭐 5천억 원 발행 시장에서 뭐 2,500원 유통 시장에서 하고 뭐 ETF 사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15억 달러인가 밖에 16억 달러인가 밖에 안 썼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시장은 다 돌려놨죠, 이제 보면. 그래서 대단하다. 장사를 아주 잘했죠. 돈 별로 쓰지도 않고. 돈은 별로 쓰지도 않으면서. 네. 사실 뭐 회사채 매입도 그렇게 많이 안 했다면서요. 네. 분명 그 소위 말하는 그 시그널링 효과는 있었다, 그죠? 네. 우리가 다 막아줄게 네.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시장이 두려워서 막 집어 던지려고 하던 그걸 연준이 있네 싶어서. 네. 그러면 뭐 오늘 조금 이렇게 그동안에 1450 아래에서부터 2200까지 머리를 닿을 때까지 뭐 조정다운 조정 없이 와서 조금 한 템포 쉬는 거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예, 뭐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두려움이 있다. 저도 사실 뭐 적자나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아직 그 증시를 좀 끌어올릴 힘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재정 정책 쪽입니다. 재정 쪽에. 그러니까 사실 지금 재정 정책이 많이 발표가 됐고, 뭐 미국은 사실 또 많이 상당히 했는데, 사실 지금 뭐 유럽도 사실은 지금 이제 스타트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고, 일본도 사실은 2차 추경이 뭐 100조 원이 넘는 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네. 우리나라도 지금 뭐 35조가 3차 추경이죠. 3차 추경을 이제 마련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러한 자금들이 집행되는 게 언제냐라고 보면 다 3분기, 4분기 초입니다. 대부분 다 그때 집행을 해야 되는 거고, 올해 안에 다 집행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미국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지금 수치에 몰려서 3분기 중에는 부양책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사실 지금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는 중앙은행이 아니라 정부들이 돈을 또 어마어마하게 풀어대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좀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아직 정책의 힘 자체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부분은 주식시장에서는 사실은 조금 긍정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아까 뭐 나스닥하고 이제 다우지수가 이렇게 차별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계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기본적으로 이 항공이나 이런 것들은 코로나가 사실은 진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살아날 수 없는 주식인 부분들이고요. 반면에 이 나스닥이나 이런 쪽은 여튼 코로나가 됐건 뭐가 됐든 간에 물론 이게 버블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뭐 나중에 가서 또 이제 뭐 저희가 한번 또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경제의 추세라든지 성장의 모멘텀이 다 그쪽에 있는 부분들이고 장기적으로 봐도 그쪽은 유망하다라고 보면 결국은 이러한 정책의 힘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데 차별화 현상에 지금까지는 뭐 대충 이제 키맞추기식으로 올라왔지만 향후는 조금 차별화가 사실 좀 더 심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네. 이렇게 느끼시기에 네. 이번에 우리가 뭐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도 뭐 명명하고 했습니다만 개인 투자자의 비중도 실제 크기도 크고 돈도 네.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이 장세를 주도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전에 이른바 개미하고 이번 네. 개미가 좀 이렇게 DNA가 다른가요? 보시기에. 그 예전 개미를 본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 없어져가지고요. 예전 개미. 근데 이제 예전 가장- 개미 얘기하려면 언제쯤을 떠올려야 되죠? 한 15년 정도는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15년 정도. 네네. 예. 근데 그 이번에 오신 분들은 젊은 분도 많고 나이 드신 분도 있고 다 섞여 있어요. 네. 네, 다 섞여 있고 국제화되어 있고 해외 주식도 해야 된다고 생각도 하고 국내 주식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학습이 됐는지 주식을 또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오셔요. 예. 그게 이런 어떤 뭐 정말 요즘은 야 이렇게 많아 유튜브 채널이 경제 주식 관련해서 싶을 정도로 네. 야, 뛰는 선수보다 해설자가 더 많다 싶을 정도인데 아니 그게- 선수가 다 없어졌잖아요. 선수가 지금 증권회사에서 필드에서 제대로 훈련 받아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선수들은 하나도 없어졌는데 관중은 꽉 찬 거죠. 운동장에 관중은 꽉 찼는데 선수로 대표로 뛸 사람은 별로 없어서 이거 굉장히 웃기는 상황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7, 8년 동안 지금 소위 말하는 한국의 대표 펀드들 중에 수익 제대로 난 게 1도 없어요. 네, 그런 상황이니까 참 웃기는 상황이죠, 지금.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지식의 보편화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막 벌어져서 사람들이 이제 좀 아는데 그래서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투자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살짝 알아가지고 많이 아는 것처럼 해갖고 와서 과연 이거 잘 될까 하는 걱정은 좀 있어요. 요새 상담하시면서 약간 네. 좀 불편하시게 경우가 좀 있겠네. 그래도 뭐 상담을 할 수 있다는데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상담이 정말 오랜만에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근데 오늘 좀 많이 바빴는데요. 상담한다고. 근데 그 뭐 제일 마지막에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시장이 저는 프랙탈처럼 갈 것 같아요. 뭐처럼? 프랙탈. 그러니까 흐름 속에 또 작은 흐름들이 있는 걸 우리가 일컬어 프랙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한 사이클을 어제 우선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본질 가치가 측정하기 어려운 바이오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끝이 왔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 사이클 네. 끝났어. 근데 네. 사이클이 끝난 것 같고 이제 하락을 할 것 같은데 막판에 다시 돌리면서 돈의 힘을 보여줬거든요. 네. 아마 이런 흐름들이 계속될 것 같아요. 조금 빠지다가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그래 싸졌네 하고 확 들어오고 올라가다가 또 빠지면 또 확 들어와서 다시 또 땡겨주고 이런 그 큰 사이클 안에서 가는데 대체적으로는 약간 우상향하는 지금보다 조금 더 왜냐하면 상담만 들어와요. 돈은 덜 들어오고 네 이게 그 묻지마하고 돈이 들어오는 시점이 딱 있어요. 저희가 현장에 있어 보면 필드에서 이제 고객들을 만나보고 하면은 일단 돈 넣고 상담하는 상황이 있어요. 지금은 상담하고 돈을 넣으려 그래요. 근데 언제가 마지막 장이냐면 돈 넣고 상담하려 그럴 때가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담해놓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결정하려고 하는 고민함이 있어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장고 뒤 약수가 나오지 않을까. 항상 그렇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걱정인데 어쨌든 지금 막 계속 태핑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부는 넣으신 분들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네. 혹시 좀 그런 분들도 이 소위 말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의 어떤 뭐랄까요 긍정적인 순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한 몇 주 올랐다 몇 주 빠지고 뭐 손절하고
다시 들어가고 포트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이런 게 아니고 저 그냥 나 이거 사고 나 그냥 막 한 몇 년 동안 안 쳐다볼랍니다. 우리 아들 줄랍니다 하는 분은 안 계세요? 아 옛날보다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많아졌어요. 많아지셨어요? 그런 말이 통해요. 말이 통해요. 네, 그런 말이 통하죠. 자, 우리 현대차 한 4년 보시고 사세요. 이러면 아 그런가요? SK텔레콤 은행 그 배당 은행 그 이자로 생각하고 예금으로 생각하고 사시는 건 어떠세요? 이러면 저기 그 수긍을 하세요. 네, 그래서 과거하고 그런 패턴 분명히 달라진 것 같고. 네. 저 1년 전에 주간 전망대 나왔을 때 2,000명 봤습니다. 지금 2,000명 이거. 근데 지금 몇몇 명도 오지 않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분위기가. 그래, 네. 분위기가. 네. 그리고 저거는요. 네. 우리 주식뿐만이 아닌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도는 많죠. 많아. 예. 아주 많습니다. 예. 네. 근데 다행히 잘 모르잖아요 해외 주식. 그러니까. 네. 그게 다행이에요. 무슨 말씀? 해외 주식을 많이 알았으면 다쳤을 수도 있는데 모르니까 우리가 빠망이라고 하는 페이스북, 아마존,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 애플, 넷플릭스, 구글 이런 정도에서만 놀고 있어요. 네. 조금 더 가면 뭐 테슬라 뭐 이런 정도 거기에서만 놀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르니까 잘 아는 것만 하는데 그 아는 것만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번에 굉장히 운이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네. 운이 좋다. 만약에 평생에 내가 처음 주식 거래한다 시는 분들이 이번 3월 그때 바닥 근처에서 아니 이렇게 뭐 그 전에 잡았던 거 견디다 올라오신 분들하고는 다르게 이거 뭔가 느낌이 해서 이제 처음으로 주식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봐서는 이거 아주 이거 농도가 센 뽕을 맞으신 것 같아. 네. 이제 장 떠나기 힘들거든요. 이런 경험이 있으면은. 저는 그래서 제발 비나이다 한 3년만 가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3년 경험해 보면 여기서 정말 성공의 경험을 축적해 갖고 제대로 된 자산가와 투자자들이 양성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 심정은 비나이다 한 3, 4년 많게는 5년만 가라 미국 시장처럼. 그럼 좋아. 이 똑똑한 한국 사람들이 잘해내지 않겠는가. 사실은 뭐 한국의 소위 말하는 제대로 된 투자자들을 많이 나왔던 게 2002년, 2007년도 한국의 저평가 주식들 재평가되고 나서 지금 자산운용사 대표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그때 발굴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제발 그러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주간 전망대의 그 뭐 이슈 선정이나 제목 선정 그리고 뭐 모션 패널 분들의 어떤 주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 V자형의 이 급반등을 갖다가 제대로 전망하거나 따라오지는 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번 개인 투자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하는 이런 식의 어떤 그 말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또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가운데 여기는 매번 무슨 뭐 기우제 진행되냐 굉장히 이제 뼈아픈 지적이시기도 한데 또 그런 분들도 계신 거예요 분명. 아니 그 오르는 장에 늘 이렇게 조심해라 하더니 주간 전망대가 이제 2200점 오니까 살살 말이 뭐 잘 갈 것 같이 얘기하는 거 이것도 약간 이제 한번 균형을 잡아 봅시다. 우리 김 부장님께서 보시기에 약간 그러면 증시에 뭐 좀 불안 요인이나 그런 건 안 보이시는지 아니면 좀 균형을 한번 잡아주시는 관점에서 또 채권하시는 분이니까. 예, 뭐 채권하는 입장에서 저는 뭐 주식시장에 잘 모르고 뭐 종목 잘 모르고 이러는데요.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채권하는 사람들은 뭐 OBP, CPP 내려가서 캐피탈 게인이 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전체 자산을 이렇게 자산 배분이나 포트폴리오 투자하시는 투자자들도 전 세계 많지 않습니까? 보면 예.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번 사태로 인해서 가장 달라진 것들 중에 하나가 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 금리들이 다 낮아졌죠. 이제 보면요. 다 낮아졌죠. 예, 역사적 저점 네. 다 왔지 않습니까? 아까 뭐 예금 이렇게 배당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최근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0.5로 내리면서 예금으로는 어떻게 해도 이제 1이라는 숫자를 보기가 거의 어려워졌죠. 이제 뭐를 보기가 어렵다? 1%. 1%. 예. 그리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 파월 의장이
우리 한 2, 3년 계속 이럴 거야. 그러면 투자자들 중에서 물론 시장 금리는 또 움직이겠죠. 이제 그렇겠죠. 움직이겠고 뭐 내년 또 상황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러면 채권 전 세계 자산 그 많은 자산이 근데 유동성은 이번에 뭐 풀렸고 통화도 풀리고 재정도 풀리고 해서 돈은 풀려 있는데 그럼 이게 어디로 갈 거냐? 근데 채권은 그 예전에 왜 미국에서 대표적인 자산 배분하는 그냥 거의 공식처럼 채권 6, 주식 4 이게 거의 뭐 몇십 년 동안 거의 공식처럼 됐지 않습니까? 이제 뭐 기관 투자가들의 기관 투자들 기준으로 예. 그리고 그때 기대 수익률이 뭐 예를 들면 뭐 5%. 예. 근데 지금은 금리가 낮아지면서 기대 수익률 개인 투자자분들의 기대 수익률도 같이 낮아졌을 수는 있죠. 아까 그 배당 이런 것처럼 네. 보면은. 근데 지금은 그 낮아진 기대 수익률도 충족시키려면 채권을 가지고 캐피탈 게인으로도 여기서 금리가 내려가서 캐피탈 게인으로도 달성하기 좀 어려워지고 캐리를 해봐야 예, 1%뭐 전후에서 안 되고 그러면은 자금의 이동이 머니무브가 이제 그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뭐 펀더멘탈이나 밸류에이션은 잘 모르겠고 네. 예.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결론적으로 돈이 증시로 몰릴 수밖에 없는 금리 환경이요. 예. 뭐 상황이다. 예. 환경이 예. 뭐 기본적으로 금년이 2020년, 내년, 후내년 2022년 말까지는 우리가 뭐 지금 이 0에서 0.25 이거 안 건드릴게 하는 그걸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걔들이요. 죄송합니다. 그분들이 그 점도표 제시해온 대로 지켰나요? 지금까지. 뭐 상황이 변하면 뭐 항상 변하는 거고 작년에 점도표가 올해 뭐 0으로 지킬 거라고는 누구도 사실 못한 거니까 사실은 그 부분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뭐 당연히 변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데 당장은 뭐 연준이 뭐 최소한 그게 뭐 저희가 아까 6주마다 열린다고 하셨는데 최소한 뭐 6주 동안은 변하지는 뭐 제가 발표가 가이던스 발표가 대충 뭐 분기에서 뭐 반기 정도에서 발표가 되는 거니까요. 뭐그 정도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지속성 자체는 상당히 아직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누구도 지금 금리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리스크일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뭐 지금 유동성을 갖고 뭐 증시도 좋고 뭐 다 화랑인 부분들인데 한편에서 보면은 사실 요번 사태를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 얘기하면 부채가 사실은 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뭐 정부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더구나 뭐 좀비 기업은 저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사실 좀 양산이 된 상황들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금리가 인상이 됐을 때 올 수 있는 충격이라는 거는 사실 저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어떤 충격이 사실 또 올 수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잠재적인 폭탄들은 사실은 지뢰밭은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연준의 어떤 그러한 정책적인 스탠스, 유동성 정책을 계속 저희가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뭐 저도 이제 주식시장에 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뭐 주식시장이 그렇다고 계속 좋을 거냐라고 이제 하면 사실은 뭐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투자자 입장 뭐 저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좀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요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세상이 많이 뭐 저도 느끼면 많이 변할 수밖에 없고 변하고 있죠. 예, 변하고 또 사실은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뭐지 산업 구조라든지 저희 뭐 생활 패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돈의 흐름 자체도 사실은 급격히 변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변화의 흐름을 잘 잡아야 사실은 투자의 수익을 얻는 거지. 과거에 어떤 그런 기존의 패러다임 생각을 갖고 투자를 하셨을 경우에는 사실은 주식은 오르는데 내 주식은 계속 안 오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뭐 이러한 뭐 트렌드 또는 뭐 앞으로의 어떠한 산업들이 정말 성장하고 정책이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공부를 사실은 지금부터 더 열심히 좀 해야 되는 상황들이 되지 않았나. 그래야 사실은 뭐 저희가 부라는 부분도 사실은 축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이번이 좋은 투자의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제가 뭐 주식장 가서 투자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말 아까 뭐 상담을 먼저 하시고 투자를 뭐 이렇게 돈을 넣으시듯이 먼저 이러한 뭐 우리 유튜브도 많고 하는 거니까 뭐 이러한 것들에서 사실은 많은 좀 사전 스터디를 하시고 난 후에 사실은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사실은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 아까 우리 김상훈 부장님 말씀하셨던 글로벌 금리 환경을 보면은 뭐 진짜 돈 갈 데가 없는 거고 또 딱히 또 방구석에서 또 딱히 할 것도 없어요. 무슨 뭐 스포츠를 직접 하든 관람을 하든 그것도 만만치 않고 마스크 끼고 강원랜드 가기도 좀 그렇고 카지노는 벌써 마스크 끼고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거에 늘 그랬기 때문에 약간 이제 높아지면서 드리는 거예요. 네. 최근에 우선주 급등 네. 그리고 전혀 돈 못 버는 바이오주들 네.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그래도 우려할 만한 우려할 만하죠. 우려할 만하죠. 네. 특히 그 우선주 관련해서는 왜 번번이 네. 가면은 먼저 가지 왜 항상 나중에 가요? 먼저 가라고 우선 아닌가? 저는 이거 개인이 만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좀 싸고 예, 작은 돈으로 팍팍 움직이고 예, 그걸 노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도 같고요. 그다음에 요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지난 2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개인들이 좀 팔았어요. 뭐를요? 주식을. 그래요. 예, 예, 개인들이 기관들이 사고요. 얼마 전에 그 하루에 1조 3천억 판 날도 있었죠. 네, 개인들 주머니가 충당 이렇게 채워졌어요. 다시. 네, 저는 그래서 야 이거 그러면 또 개별 주식장에 가겠구나라고 했는데 그게 그 개별이 바이오하고 우선주였던 거죠. 깜짝 놀랐어요. 그때 한번 털고. 네, 돈이 남았으니까 이게 떠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어떻게 시장에 다시 환류가 되지? 그러면은 이제 기술주나 이런 게 다시 오르나? 막 이렇게 봤는데 그거는 별로 안 움직이고 갑자기 이상한 쪽으로 싹 갔어요. 바이오로 갔죠. 바이오로 가서 머니 게임이 보이네 이러니까 그 다음으로 우선주까지 가는 그런 머니 게임이죠 이것은. 그래서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예전에는 이 방송을 주로 이제 도매 방송이라서 이게 업자들만 많이 봤지 않습니까? 금융업자들만. 근데 요즘에는 이 소매상들이 일반인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24시 편의점 됐어요. 네, 그러니까 많이 보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제발 그 투기로 들어간 건 투기로 끝내시라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너무 많이 봐서 투기로 들어갔는데 물리니까 분석 시작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투기로 갔으면 투기로 끝내고 분석할 쪽은 분석으로 가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건 지금 투기를 하고 계신 것이다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박 의원님은 저기 투기와 투자를 어떻게 구분해 주세요? 글쎄요, 뭐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자다는데. 투자는 사실은 좀 글쎄요, 뭐 레버리지를 안 쓰고 좀 자기 돈이 좀 많은 게 투자인 것 같고 투기는 조금은 레버리지 비율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게 사실은 뭐 수익률을 쫓는 건 다 똑같은 거니까요. 예. 그리고 주식 관련해서 하나만 더 혹시 이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지금도 공매도가 가능했다면 이 지수 가능했을까 하는 부분은 이렇게 쉽고 가볍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지금 바이오 같은 거 공매도 하고 싶은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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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겠죠. 지금 벌써 우리도 표현해도 근거 없는 숫자 안 나오는 이렇게 걔네들이 올라가는데 이게 뭐냐? 이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공매도를 해봤던 사람들은 그럼 이거 공매도 때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생각으로 반드시 하겠죠. 네. 그러니까요. 참.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김 부장님, 예. 지금 FMC 이후에 살짝 그동안 좀 이렇게 쭉쭉쭉 밀리던 달러 인덱스가 약간 돌라는 조짐이 보이거든요. 뭐 짧게 끝나는 숨고르기의 양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 목요일 날 우리 장중에 그렇게 막 많이 빠지다가 그나마 동시효과에서 낙폭을 줄이기는 했습니다만 장중에는 왜 이래? 다 왔나 싶을 정도의 그런 흐름이었고 환율도 1200원 밑으로 깨지고 나서 이제 뭐 1180 가나 했더니 이게 지금 다시 또 올라오는데 유럽장도 지금 뭐 거의 2%대 뭐 그런 상황에서 달러가 살짝 지금 근데 문제는 요새 들어서 환율 전쟁이란 말이 좀 들어가 버렸죠. 예, 맞습니다. 지금 환율 전쟁 치를 계제가 못 되는가 상황이? 정신들이 없나 다들? 일단 예, 뭐 환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지금 각국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환을 통해서 뭐 의도를 갖고 했는데 지금은 환도 환이지만은 일단 다 서로들 급하니까 통화 재정으로 어떻게 뭐 그쪽에 더 신경 쓰다 보니까는
환은 약간 거기에 따른 부차적인 결과처럼 약간 좀 된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앞에 그 달러가 약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많이 알려진 돈 안 쓰던 이제 독일이 돈 쓴다고 하니까 유로가 강해지면서 달러가 약해진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예. 역시 독일이 재정을 쓴다라고 한에서 저는 이제 약간 부차적인 걸로 이제 유로 강세, 달러 약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그렇게도 예, 보셨다. 그래서 지금은 또 뭐 달러 약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연준에서 또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우려스럽다. 예,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면요. 지금은 당분간은 예, 뭐 환 그 자체보다는 이제 그런 다른 요인들이 좀 더 환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요인들이라면은 당장 떠오르는 게 지금 약간 최근 들어서는 트럼프 대통령 많이 좀 지지율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로는 좀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단순 무식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이 증시가 쭉쭉 가고 그러려면 옛날부터 늘 하는 말은 달러가 좀 약세로 가주면 좋은데 이랬는데 그러면 주식이 계속 가려면은 트럼프가 재선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바뀌는 게 좋습니까? 글쎄요. 제 일감은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일단은 조금 그래도 불확실성을 좀 줄인다는 측면에서 저는 재선에 조금 실패하는 게 오히려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워낙 이제 또 대선이 됐을 때는 여러 가지 지금 뭐 무역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이거는 사실은 뭐 누가 와도 사실은 계속될 문제이긴 하지만 저렇게 매일 트위터를 써대면서 이제 뭐 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이러한 모습은 사실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시장의 안정성 측면에서 사실은 저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안 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조금은 시장에 좀 안정을 좀 미치죠. 그러니까 상승을 떠나서 시장 자체가 조금은 안정을 변동성 자체가 좀 주고 좀 그러면 안정을 바이든이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뭘 들고 나올 거예요? 난 근데 지금 이제 가장 이제 바이든이 됐을 때 우려하는 게 이제 증세와 관련된. 증세. 예, 그러니까 법인세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이제 내려놨었는데 네. 그 부분을 상당 부분을 원위치 시키겠다고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근데 지금 상황 자체가 증세를 하기에는 사실은 상황이 쉽지는 않은 게 지금 미국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최근에 들어와서는 사실은 조금 그 바이든의 어떤 증세 논란이 상당 부분 이제 좀 뭐 하더라도 그게 크게는 안 하지 않겠느냐라는 심리로 조금 다가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이 원래 그 기존의 미국 경기가 좋았던 상황이라고 하면 오히려 뭐 시장은 트럼프를 원했을 수도 있기는 하겠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 자체가 사실은 많이 좀 변했고 또 이제 바이든의 가장 위험 요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증세 문제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뭐 하긴 하더라도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좀 불확실성 완화라는 측면에서 사실 저는 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안 되는 게 오히려 좀 시장에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저기는 곽부진 형님은 2016년에 네, 네. 뭐 투표권도 없고 미국 시민도 아니지만 우리가 네. 그 은근히 이렇게 관전하면서 마음 구석에 네. 힐러리 트럼프 중에 어느 쪽으로 마음이 갔어요? 그때 2016년에는. 제가 옛날에 어딘가 끌려갔었던 다단계에 끌려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그 선전이 트럼프가 이 물건을 사줬다는 게 선전이었어요. 그래서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까지 나왔지? 그래서 대통령이 될 거는 전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꿈에도 생각 못했다. 네, 황당하더라고요. 황당하다. 네네네. 그럼 4년이 지난 지금은 예를 들어서 투표권이 있다고 하면은 네. 누구 찍으실 것 같아요 지금? 그때는 황당했고 지금은 피곤합니다. 네, 진짜 좀 피곤해요. 그러니까 시장은 사실은 잘 살려줬죠. 미국 시장 기준으로. 미국 시장 기준으로. 네. 그럼 저희들은 소외감만 느꼈고 미국만 좋으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저희는 아무래도 중국하고 노출되면 저희가 한국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 것도 노출을 전면적으로 시켰기 때문에 들리는 말로는 민주당도 똑같다, 오히려 중국 더 싫어한다고 하지만 이런 정도까지는 할까 할 정도로 그래서 피로감이 좀 많습니다. 피로감이 많다. 네네. 그냥 순수한 제 입장입니다. 순수한 네. 입장. 네. 채권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채권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저런 식으로 트럼프의 어떤 재정 확대, 뭐 일단
그 양반 이제 후보 때는 뭐라 했냐면 자기 저 당선되면은 8년 동안에 국가부채 다 없앤다 그랬거든. 맞습니다. 예. 근데 오늘 기사 보니까 재정 적자가 작년보다 뭐 한 90몇 프로가 더 늘고 국가 부채는 뭐 그 트럼프 대통령 잘 쓰는 표현으로 로켓처럼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채권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트럼프가 싫겠네요. 채권 운용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서 미국의 GDP 대비 재정 적자가 오바마 대통령에서 트럼프 대통령 넘어갈 때 마이너스 3% 정도 유럽에서 준칙으로 여겨지는 그 선이었는데 2년 동안 달러 빚을 내서 그걸 마이너스 5%로 늘렸는데요.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5% 작년까지 3에서 5로. 3에서 5로 늘렸는데 지금 IMF나 여러 기관들이 미국 내에서도 이거 요번 코로나로 재정 막 쓰고 나면은 이게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15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경제 규모에서 그만큼 늘어나면은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채권 시장이나 약간 연준도 하는 게 그 작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면 그 1년짜리 국채를 막 발행해서 찍어서 막 썼죠. 이제 보면. 예. 네. 그게 이제 막 돌아오거든요, 3분기에. 만기가. 예. 근데 일단 그거 좀 차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하는데 이제 장기물로 뭐 그래서 얼마 전에 80몇 년 이후 처음으로 20년 미국 국채 20년물을 발행했습니다. 맞아, 맞아. 그리고 뭐 또 30년물 얘기가 있죠. 그게 1년 돼서 만기 돌아오는 그거 차원하면서 20년으로 찍은 거예요? 그것도 있고 뭐 10년도 있고 예. 그리고 앞으로 이거를 재정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는 금리가 낮을 때 장기로 조달하는 게 좋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보면요. 근데 이게 너무 많다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게 뭐 소화가 다 뭐 안 되지는 않겠지만 미국 국채니까 그래서 행여나 이것 때문에 금리가 튀어오르면 연준이 YCC를 해서 좀 눌러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채권 입장에서는 우리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다 재정을 써서 국채 발행을 늘리니까 다 이거는 이제 금리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중앙은행들이 지금 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상당 기간 저금리를 해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또 하나 그렇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그렇게 미국의 재정 적자가 늘어나서 이론적으로는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 그거는 달러의 통화의 약세 요인이지 않을까요? 네, 예. 그래서 또 뭐 그 부분을 좀 주목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 또 약간 그 레포 쪽에도 약간 뭐 기사가 몇 개씩 보이던데 예. 아직도 빠듯한가요? 월가에서는 그게 뭐 자금이 그게 좀 빠듯했다가 그 아까 그 연준이 해주면서 좀 괜찮아졌다가 그리고 또 어떨 때는 할 때 다시 돈들이 중앙은행으로 또 들어오기도 하고 예 그래서 뭐 근데 작년 9월 뭐 이럴 때처럼 그 정도는 그 아닌 것 정도는 같습니다. 아니고. 예. 기업들도 지금 뭔가 좀 현찰을 좀 현금을 쟁여 놓는다는 느낌은 분명히 있죠. 예. 그래 뭐가 겁은 난다 이건데. 알겠습니다. 저기 박 의원님 그래도 반도체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최근 들어서 뒤늦게 조금 힘은 냈습니다만. 예, 뭐 사실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사실 그 반도체 특히 그 소위 뭐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뭐 이러한 쪽은 계속 성장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뭐 그것 때문에 사실 뭐 미국이 최근에 뭐 제가 오늘 나오기 전에 기사를 보니까 뭐 미 여야가 30조 원 30조 원인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뭐 세제 혜택을 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뭐 할 수도 있다 이제 법안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중국도 뭐 하겠다고 하는 것들 자체가 결국 그게 보면 반도체라는 부분 자체가 다 뭐 여러 가지 다 쓰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뭐 지금 뭐 최근에 뭐 테슬라 주가 오면서 이제 뭐 배터리에 대한 저희가 관심도 많아지는데 사실 그러한 것들이 다 핵심 부품 반도체니 이러한 뭐 배터리 이런 것들이 다 핵심 배터리 예,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 좋아서 예, 뭐 2차 전지 말씀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보면은 뭐 이게 단기적으로 사실은 뭐 최근에 뭐 경기가 아직은 사실 잘 살아나지 않아서 수요가 조금 죽을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큰 그림에 봐서 이러한 반도체 이러한 쪽의 업황 자체는 사실은 저는 슈퍼 사이클이 또 올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 부지장님 네. 이번 3월 19일 이후에 네. 이번 6월 중순까지 오면서 네. 업종별로 이 와중에 주가 못 오른 업종도 있나요? 네. 그 반등을 제대로 못한 게 있죠.
증권이나 보험 이런 쪽은 뭐 제대로 다 못했죠. 증권이나 보험, 네네 이런 쪽은 다 오르긴 올랐는데 다 못했습니다. 은행도 오르다 말잖아요 지금. 은행도 오르다 네네 말다. 미국이 저렇게 헤매니까 더 헤매는 것 같고 삼성전자 관해서는 왜 못 오르냐 상대적으로 네. 이걸 삼성전자를 자꾸 반도체주라고 하는데요. 4년 전만 거슬러 가면 이건 휴대폰 주식이었어요. 그렇죠. 예, 휴대폰이 죽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휴대폰이 죽어서. 네, 휴대폰이 죽어서 저는 반도체 관련해서도 제일 걱정하는 게 하반기에도 이렇게 휴대폰이 안 팔리면은 어쩌지? 저는 반도체가 뭐 지금 뭐 데이터 센터 때문에 먹고 살지만 사실 데이터 센터 나오기 전에 가장 큰 시장은 핸드폰 시장이었지 않습니까? 1년에 뭐 한 14, 5억 대가 팔리는 상황이었는데 올해 뭐 12, 3억 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 왜 못 가냐고 자꾸 그러는데 뭐 반도체 좋다는데 아니 삼성전자가 반도체만 있냐고 그 옛날에 그렇게 큰 핸드셋 사업은 왜 생각을 안 하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주변에 해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굉장히 위기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 핸드셋만 보면 삼성전자는 애플의 전략이 삼성전자를 압사라는 전략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밑으로 세그먼트를 내려버렸어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비싼 폰은 삼성폰이에요. 애플폰이 아니고. 맞아. 그리고 이번 아이폰 12도 가격을 내려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 밑에선 중국 놈들 치고 올라오지 위에선 상위권자가 자꾸 밑으로 내리지 그러니까 끼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상당히 지금 거기다 코로나 터졌으니까 폴더블 진짜 한번 해보려고 승부수 띄웠는데 코로나 빵 터져서 승부 못 내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삼성전자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 조금 그래서 하반기에 팔린다는 느낌이 오면 저는 오히려 그때 삼성전자가 지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예. 그러고 우리 뭐 뉴딜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 관련한 주식들은 좀 어땠나요? 그린 뉴딜에서 사업 크게 하는 사업들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 발전이나 이런 거 다 조그마한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산업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2차 전지가 오히려 그린 뉴딜인 것 같아요. 2차 전지. 네네. 근데 이 시장은 명확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게 확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렇게 많은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테슬라가 새로운 시장을 열고 있거든요. 사실 지지부진했는데 얘네가 치고 나온 거예요. 모델 3 나오면서부터.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모델 3, 모델 Y, 그다음에 사이버 트럭 이런 등등 해가지고 매년 50만 대 정도씩 증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캐퍼가 어느 정도 캐퍼냐면 2년에 2배 정도로 2차 전지의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야 되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예,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배터리가 그 뭐랄까 오버 캐퍼시티가 되면서 공급 과잉 쪽으로 한 2025년 이후에는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한 2023년, 24년까지는 이게 계속 증가일로의 상황이라서 이런 쪽은 당분간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충분히 가격이 비싼 놈들이 많아졌어요. 뭐 대표주들도 사실 뭐 그 주식들이 그렇게 옛날에 비싼 가격 지금 못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엄청나게 높은 EPS 대 배수를 받으면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는 좀 선별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좀 안 오른 놈들로. 예. 캐퍼는 증설되는 건 분명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참 마르지 않는 셈이다. 네? 마르지 않는 셈이시라고 뭘 툭툭 던지면 막 바로 타다닥 나오는데 상당히 많은 컨텐츠를 갖다가 이렇게 방송이나 시황을 통해서 이렇게 분출하시는 우리 곽성준 부진장님, 이제 제일 어려운 거는 이름이 제일 발음하기가 어려워. 네. 그죠? 죄송합니다.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 부모님이. 네. 그래요. 곽 부진장님은 그래도 많은 이렇게 그걸 정보를 주셨고 이제 남은 시간 우리 김 부장님하고 저기 박 의원님. 그리고 이제 지금 얼추 이제 상반기는 대충 다 왔다는 것고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한번 이렇게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주실 수 있는 마지막 뭐 조언이라 할까? 그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서 앉아갖고 조언 준다는 게 웃겨요. 우리보다 더 훌륭하신, 더 용감하고 더 돈 잘 버시는 분들인데 그래도 우리 역할이 그거니까. 네.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이제 뭐 채권하는 사람 입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주식에 조금 더
접근이 많다고 하셔야 될 걸 그렇죠. 그러실 텐데 그렇죠. 물론 뭐 채권이나 금리가 이제 개별 종목까지 영향을 뭐 미치는 종목도 있고 아닌 종목도 있지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이제 그 한 번쯤 반대 입장에서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가 아닌 투자자 입장이나 좀 큰 그림을 볼 때는 금리나 이런 부분하고 같이 조금 뭐 거시 경제나 보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하반기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반기와 코로나를 이렇게 겪은 부분이 하반기에 뭐 이게 되돌려질지 안 돌려질지 되면 얼마 정도 되고 거기서는 또 분명히 그 경제랑 뭐 금리나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에 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조금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박 의원님. 예,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이제 경제 정상화라는 부분에서 제가 보는 게 이제 제가 자유롭게 비행기를 타고 해외 나가는 게 경제 정상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맞아요. 그게 오기가 아직은 상당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얘기는 결국 지금 주식시장에 이제 달려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펀더멘탈 회복은 미 연준도 말했듯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또 이제 저희가 코로나19를 계속 경계를 하지만 사실 조금 무감각해진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좀 미국에서 다시 그런 것들이 다시 또 뭐 이번 시위를 겪으면서 다시 확산되고 하는 이러한 부분은 조금 경계하자는 좀 말씀을 일단은 좀 하나 드리겠고요. 다른 하나는 제가 최근에 그 뉴스를 보다가 모 그룹이 이번에 이제 야구단을 이제 팔게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몰리고 있는데. 근데 그 회사를 누가 인수하면 카카오가 인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약 진짜 인수가 됐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 그 프로야구단의 구단주를 갖고 있는 기업이 다 뭔가를 이렇게 보면 통신회사, 게임회사 뭐 이런 과거에 뭐 샴미 스포츠라든지 뭐 혜태 타이거즈 이런 제조업이 아니라 지금은 그러한 야구단을 가꿀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것들이 결국 우리나라 경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대세를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산업군이라는 부분을 조금은 아시면 그럼 앞으로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좀 신뢰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30초짜리 혹시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 한 번 더 낼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계시지 않나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향캔을 처음 땄을 때 향기가 굉장히 강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무감각해집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메르스인 줄 알고 무시했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무슨 스페인 독감처럼 오니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던 거죠. 네. 그래서 다음번에 오면 그 정도의 충격은 안 받을 겁니다. 사람들이 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신 생각대로 안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무리 발언. 네. 오늘 저 여기 와서 깊은 깨달음과 통찰력을 얻어갔는데 우리 김 연구원님 한 얘기 중에 얘기를 듣다가 크게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돈이 많아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왜 이렇게 주식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올까 하면서 부동산에 있는 자금이 들어오는 거야, 그럴 거야 막 자꾸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니거든요. 네. 예, 그건 아니에요. 제가 현장에 가서 만나보고 그래도 전혀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김 애널리스트님 얘기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채권 시장에서 오는 거구나, 이 돈이. 아, 채권 시장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되었구나 라는 거가 느껴져요. 아, 그러니까 채권에 박아놓을 데가 없으니 1%도 안 되니 이쪽으로 오는 거구나, 이런 깨달음 받았고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 생각보다 이 트렌드가 굉장히 큰 사이클로 갈 수도 있겠다. 그럴 수가 있네요. 라는 생각이 오늘 들었고요. 예전에 그 뭐 그레이트 로테이션 뭐 이런 얘기도 한번 했었잖아요, 우리가. 전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데서 지금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오늘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생각보다 좋은 장이 꽤 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신 아는 것만 하시고 항상 계좌에 현금을 갖고 계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들 많이 연구해 봤는데 개인들이 뭐 좀 크게 벌겠다고 작은 종목 들어가서 결과가 좋은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작은 종목은 저희 같은 전문가들 몫입니다. 저희 몫으로 남겨두시고 개인 투자자들은 유명하고 큰 것 중에서 가격이 떨어진 것, 올라간 것만 구분을 하셔서 그런 쪽에서의 이렇게 교체를 하시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세 분 감사합니다. 이게 모처럼 나오셨지만 이런 재미가 쏠쏠해요. 뭐 하나 건져가는 재미. 오늘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뭐 이 참 이렇게 시장은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고 우리 한번 역사에 남는 2020년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기대도 한번 가져보는 것이고 정책 당국들의 대응 뭐 보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한번 그래도 뭐 후한 점수를 줄 만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에 치렀어야 할 추가적인 비용이나 뭐 이런 후회를 생각한다면은 예, 이래저래 이겨내고 코로나만 조금이라도 일찍 잦아들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다음 주부터 트럼프 대통령 대선 랠리 한다는데 걱정입니다. 마스크라도 끼고 다들 모였으면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여기서 주간전망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